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패키징에서 로컬에서 테스트했던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원격 AWS 인스턴스에 올려서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서버 동작을 하더라도 윈도우에서 구동하는지 아니면 리눅스에서 구동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에 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방법을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과정 도중에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은 중간중간에 영상을 자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구글링한 내용이나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공유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내용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WS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AWS는 이 프리티어라고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무료 계정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무료 계정 생성을 하시면은 1년 동안 AWS에서 지정한 사양이 조금 낮은 가상 인스턴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T2 마이크로랑 T3 마이크로가 AWS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양이 낮은 인스턴스인데요. 이거를 매월 750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0시간이면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최대 31일을 쳐도 이 750시간을 안 넘죠. 그래서 사실 서버를 하나만 쓰신다면은 이 무료 기간 1년 내내 서버를 켜두셔도 추가 비용은 아마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스턴스를 2개나 3개를 키신다면은 이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우선은 무료 계정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이 창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 이름 왼쪽에 지역이 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회원가입 했을 때는 이 스톡홀름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톡홀름 지역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여러 지역들 중에 유일하게 스톡홀름만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서버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스톡홀름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게임 서버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지연 시간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유럽에 있는 스톡홀름 지역의 서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딜레이가 엄청 심했어요. 거의 캐릭터를 움직이면은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는 0.5초 정도 늦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해도 지연 시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스톡홀름 지역보다는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이 아시아 태평양 서울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스톡홀름에서 서울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내려보시면은 뭐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EC2라는 이것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게 또 복잡한 화면이 나왔죠. 뭐가 엄청 많은데 이것도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상은 저희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 AWS 인스턴스도 처음 한 번만 환경을 구축해두면은 그 이후로는 크게 번거로운 작업들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에디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테스트한다고 해도 에디터에서 다 가능하니까 테스트는 그냥 로컬에서 하면 되고 실제 원격에서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 AWS 인스턴스에 올려서 다른 원격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을 구축해 두시면은 이 AWS 페이지에 로그인 하실 일도 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기 전에 AWS를 앞으로 쓸 건데 이게 대충 어떤 구조로 동작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ISP는 통신사라고 보시면 돼요. SK텔레콤이나 LG 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희가 생성할 AWS 원격 인스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드된 클라이언트로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할 클라이언트가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7777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7777 포트의 UDP 방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생성할 AWS 인스턴스에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에 7777 포트의 UDP 방식으로 포트가 열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7777로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원격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AWS 서버에 7777 포트로 접속을 요청을 하면은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구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AWS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인스턴스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이 테스트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가상 인스턴스인데 이 AWS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종료됨이잖아요, 상태가. 그럼 얘는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뭔가 삭제 같은 걸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AWS 인스턴스는 삭제 버튼이 없어요. 왜 버튼이 없냐면은 얘는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한 4시간 정도 뒤에 삭제가 됩니다. 원래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종료가 되면 그 안에 디스크에 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요. 삭제가 됩니다. 유지가 안 되고. 이것도 원래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의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저희가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새로 빌드를 할 때마다 서버에 새로 올려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AWS 인스턴스에 저희가 저장할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가 종료된 뒤에 안에 있던 내용이 날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서버를 끄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1년 내내 켜놔도 그 무료 티어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절대 넘지 않기 때문에 서버를 하나만 쓸 경우에는요. 그래서 서버를 하나만 쓰시면은 그냥 서버를 안 끄시고 계속 켜두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종료를 하게 되면 4시간 정도 뒤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AW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스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하기 전에 이제 2가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보안 그룹을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 키 페어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하나씩 봐볼게요. 우선 보안 그룹부터 봐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의 보안 그룹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두 개가 제가 따로 추가를 해놓은 건데 아마 이 디폴트 보안 그룹만 있으실 거예요. 이 보안 그룹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내 인스턴스에 어떤 포트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서버들은 다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제가 IP랑 포트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IP는 할당이 되니까 이제 이 방화벽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포트를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포트를 열어줄지를 이 보안 그룹에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안 그룹 생성을 누르시면 어렵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보안 그룹 이름에는 윈도우즈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윈도우에서 구동하는 방법이랑 리눅스에서 구동하는 방법을 둘 다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 두 개에서 실행하는 거에 성능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윈도우 보안 그룹부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똑같이 적어줄 거고요. 이 보안 그룹 이름에 한글은 쓰실 수 없을 거예요. 네. 아래에 있는 VPC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을 여기서 두 가지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인바운드 규칙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서버에서 어떤 포트를 열어줄지,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내 서버에서 포트를 열어줘야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내 IP랑 포트에 구독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방화벽에 다 막혀버릴 테니까요. 이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RDP라는 프로토콜을 허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AWS에서 가상 머신을 하나 할당을 받으면은 얘를 원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격에서 저희가 이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주는 게 바로 이 RD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저희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바로 이 R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서버도 결국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RDP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그래서 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통해서 저희의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RDP라는 프로토콜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유형에서 RDP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소스는 누가 나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필터링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Anywhere IPv4에서 그냥 모든 IP에서 나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굳이 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원격에 접속하기 위한 RDP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되겠죠. 사용자 지정 UDP를 선택을 해주시고,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7777 UDP를 쓰기 때문에 이 7777을 적어주시고 사용자 지정 UD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스는 똑같이 Anywhere IP 버전 4로 해서 누구든지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 두 가지 포트만 열어주시면 돼요. 위에 거는 할당받은 가상 머신을 원격에서 조작하기 위한 포트를 열어준 거고, 밑에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 요청을 하기 위한 포트를 열어준 겁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내 서버에서 어떤 곳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필터링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보내는 거니까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트래픽에 누구한테든지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아래 보안 그룹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윈도우즈용 보안 그룹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제 리눅스용 보안 그룹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리눅스 시큐리티 그룹으로 할 거고요. 설명도 똑같이 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PC는 설정을 안 하셔도 괜찮고, 네, 윈도우즈랑 똑같이 리눅스에서도 두 가지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의미는 똑같은데 포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규칙 추가를 2번을 눌러주시고, 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 윈도우에서는 LDP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원격에서 접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눅스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SSH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이 TCP 22번 포트를 이용해서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 원격 리눅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가상머신을 제공해주면은 항상 저희가 이 가상머신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SSH를 추가를 해주시고, 소스는 똑같이 누구든지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이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되겠죠. 데디케이티드 서버 포트는 윈도우랑 리눅스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UDP에 7777 포트를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는 누구든지 접속 요청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거고요. 네, 아웃바운드 규칙도 윈도우즈랑 마찬가지로 그냥 누구한테든 패킷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네, 보안 그룹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방금 윈도우즈용 보안 그룹이랑 리눅스용 보안 그룹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설정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어떤 포트를 허용을 할지 설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안 그룹이랑 키 페어를 설정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안 그룹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이 키 페어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키 페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AWS에서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으면은 그 컴퓨터에 이제 원격에서 접속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격에서 접속을 할 때 이 인스턴스의 주인이 저희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아무나가 그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서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키 페어라는 거를 생성을 하면은 이 브라우저에 어떤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 키라고 하는 파일인데, 그 개인 키를 AWS가 키 페어를 생성할 때 준 개인 키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상머신에 접근할 때 그 개인 키를 보여주면서, 아, 너가 저번에 개인 키를 줬던 사람이 내가 맞아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증명을 통해서 가상머신의 주인이 저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키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쇠랑 거의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키 페어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이 키 페어도 저는 윈도우즈용이랑 리눅스용을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부터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윈도우즈 키 페어로 하겠습니다. 이 윈도우즈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키 페어 유형이
RSA여야 하고요. 이 파일 형식은 .pem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SA PEM으로 설정을 해서 키페어 생성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인스턴스에 접근할 때 그 인스턴스의 주인이 저희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다운받았던 파일은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잘 간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키페어를 만들어줬고 리눅스용 키페어도 이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리눅스 키페어로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RSA가 아니라 ED2519라는 유형으로 해주겠습니다. 타입도 PPK라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도 키가 다운로드가 되니까 저장을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안 그룹 설정이 끝났고 이제 키페어 설정도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인스턴스를 눌러주시면은 우측 상단에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실게요. 네, 우측 상단에 지역이 서울이신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한 3가지 정도만 설정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와 리눅스 중에는 윈도우에서 데디케이트 서버를 올리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윈도우즈 DS 테스트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 바로 아래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인스턴스를 할당을 받을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맥OS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분투 리눅스를 받을 수도 있고 윈도우즈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버전의 다른 리눅스들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되게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이제 다른 운영체제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저희는 윈도우를 쓸 거니까 윈도우즈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아래 이제 이미지 타입을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종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9버전도 윈도우즈 서버 9버전도 쓸 수가 있고 2022 버전 중에서는 베이스가 있고 아래 보시면 코어 베이스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코어 베이스는 윈도우 운영체제긴 하지만 GUI가 없어요. 저희가 마우스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만 동작을 하는 그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2022 그냥 베이스로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스턴스 유형이 저희 서버가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질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T2 마이크로라는 가상 CPU 코어 하나짜리에 1GB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금 저사양의 서버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료 계정으로 생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이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지역들 중에서 다 이제 T2 마이크로 왼쪽에 있는 이 사양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조금 더 좋은 서버로 동작을 하는 곳이 이 유럽의 스톡홀름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코어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스톡홀름은 지연 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올려서 플레이를 하기에는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유형도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 키페어를 이제 저희가 아까 생성해줬던 키페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윈도우즈 키페어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에서도 다른 거는 만지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기존 보안 그룹 선택에서 여기 메뉴를 여셔서 아까 생성했던 윈도우즈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설정했던 포트를 여는 정책에 따라서 얘도 방화벽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가 마지막인데요. 우선 여기 고급을 눌러주시고 포고를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어떤 스토리지를 할당을 받을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실 거는 볼륨 유형을 우선 GP3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 되지 않음을 암호화 댐으로 바꿔주시고 KMS 키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암호화 여부는 제가 찾아봤더니 암호화를 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성능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암호를 그냥 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무료 계정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대 30GB 용량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0GB는 증가를 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추가 요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시면 네, 가상 머신 하나를 할당을 받게 되신 겁니다. 원격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대기 중이라고 나오죠. 켜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이를 보시면서 네, 지금 보시면 이 연결 버튼이 회색이었다가 지금은 색깔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실행 중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이제 실행 중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결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원격에서 RDP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RDP 클라이언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내려보시면은 암호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창이 저는 바로 떴는데 아직 인스턴스가 초기화되는 중이라서 암호를 못 가져온다는 그런 때가 뜰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시간을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다시 암호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키페어를 생성한 이유가 이 인스턴스의 주인이 저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바로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키페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키페어를 제공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암호 해독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접속에 필요한 정보인 거예요. 어떤 IP에 어떤 사용자 아이디로 어떤 암호로 접근을 할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 원격이라고 치시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이제 앱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고 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I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제 계정을 입력하라고 뜨죠.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암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죠.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또 확인 누르시면 네, 저희가 원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에 접근이 되는 게 보이죠. 네, 저희가 가상으로 할당받은 윈도우즈 서버 운영체제에 실제로 접속이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지금 사양이 많이 낮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윈도우를 데디케이트로 서버로 쓰는 것보다는 리눅스를 쓰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리눅스가 제가 저번에 배치 파일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쓰시면은 이 윈도우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RDP에 접근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배치 파일 하나로 다 해결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우측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떴는데, 이게 이제 개인 네트워크로 설정할지 아니면 공용 네트워크로 설정할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퍼블릭 네트워크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해커의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해커들이 이제 IP의 대역을 스캔하면서 그걸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어떤 IP든지 계속 스캔을 하면서 이제 해킹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잘못 걸릴 수가 있어요. 방화벽을 오픈해 놓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노어를 누르셔서 얘를 공용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방화벽이 조금 더 잘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인스턴스를 이제 할당을 받았으니까 이 서버에다가 저희가 패키징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옮겨야 되잖아요. 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1KB 파일을 복사를 해볼 건데, 이 RDP라는 프로토콜은 원격 컴퓨터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U 프로젝트라는 파일을 그냥 컨트롤 C를 제 PC에서 하고, 얘는 지금 제 PC에 있는 폴더예요. 얘를 컨트롤 C를 하고 이 원격 컴퓨터에서 컨트롤 V를 하면은 네, 복사가 되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거로 공유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이거 그냥 폴더에서 바로 컨트롤 CV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마이박스가 빠를 때가 많아요. RDP는 이 복사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패키징 한 거를 압축을 하셔가지고 zip 파일을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빠르게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마이박스에 올리셔서 공유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마이박스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 예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패키지드라는 폴더에 서버를 패키징을 했었죠. 윈도우즈 서버 들어가셔서 이거를 전체를 압축을 해주겠습니다. 네, 압축이 완료가 됐고요. 얘를 마이박스에 올리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끝났고 얘를 누르시고 공유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링크 공유를 누르시면은 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링크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이 원격 컴퓨터에 가서
엣지를 켜주실게요. 네, 엣지가 켜졌는데요. 이것도 그냥 초기에 이런 것들 건너뛰시면 됩니다. 아래 거 눌러주시고 체크 해제하시고 눌러주시고 아래 거 눌러주시고 체크 해제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링크를 넣기를 해줄게요. 이 RDP라는 원격 서비스는 파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것도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으면은 다 원격 컴퓨터 간에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제가 마이박스에 올렸던 데디케이티드 서버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PC가 많이 버벅이실 거예요. 윈도우 서버긴 하지만 코어 하나짜리에 1GB 램에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눅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운로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셔서 얘를 우클릭하고 익스트랙트 5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압축을 풀기 위한 창이 하나 뜨고요. 기본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압축을 풀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다운로드를 데스크톱으로 바꿔서 상화면에 압축을 풀도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익스트랙트를 눌러주시면 압축이 풀리고요. 네, 압축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저희가 패키징했던 데디케이트 서버 빌드를 가져왔고요. 지금 뭔가 당장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두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하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공유드린 노션 페이지에 제가 코드를 올려놨어요. 서버 실행에 필요한 단넷 프레임워크 9버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 3.5 이하의 단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나중에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하실 때 언리얼 그거에 필요한 기본 설치 파일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받은 가상 인스턴스는 윈도우즈 서버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동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CMD에서 직접 명령어를 쳐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린 페이지에서 이거를 복사를 누르시고요. 다시 가상 인스턴스로 가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 CMD 쳐주시고 커맨드 프롬프트를 우클릭을 하시면 Run as Administrator라고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엔터 눌러주시면 이 기능이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하려면은 이 기능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능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창은 닫아줄 거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하면은 이제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하나는 우측 아래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모니터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한 아이콘인데 그거를 우클릭하시면
오픈 네트워크 인터넷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윈도우즈 파이어월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금 개인 네트워크에 있는지 공용 네트워크에 있는지가 나와요. 저희는 지금 공용 네트워크 액티브라고 나오죠. 사실 개인 네트워크 액티브라고 넣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두 개 중 어떤 걸 써도 되지만은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액티브가 어느 쪽에 있으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퍼블릭이 액티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어드밴스드 세팅, 네, 이건 아니고요. 제일 위에 Allow on Apps through Firewall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줄게요. 네, 이제 이 페이지는 여기는 또 방화벽을 설정하는 페이지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보안 그룹에서 방화벽 설정을 해줬잖아요, 이미. 1777 포트를 이미 열어줬었는데 왜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설정을 해줬던 거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방화벽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방화벽, 이 운영체제 내부에서 방화벽 설정해 준 거는 운영체제 자체의 방화벽을 뜻하는 겁니다. 전에 했던 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방화벽이고요. 이거는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방화벽 설정을 뜻하는 거라서 이 내부에서도 한 번 더 허용을 해줘야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llow Another 앱을 눌러주시고 이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데디케이트 서버 압축을 풀었으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가장 처음 뜨는 이 exe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서 바이너리스의 win64에 여기에 있는 exe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상단에 있는 그 파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누르기 전에 네트워크 타입에서 아까 제가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기억을 해두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프라이빗인 분들은 프라이빗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사실 그냥 두 개 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을 눌러주겠습니다. OK를 눌러주고 그러면 드디어 저희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졌습니다. 폴더를 열어주고 여기에 이 배치 파일은 이것도 제가 노션 페이지에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런 창이 뜰 수 있는데 여기 more info에 run anyway 누르셔서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이거고요. 저 exe 파일을 그냥 -log라는 파라미터랑 같이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배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run 윈도우즈 서버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드디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뜨는 이런 보안 경고창은 무시를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하려면은 필수 설치 파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클로즈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구동이 될 거예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초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로그를 보시면은 7777 포트로 서버가 열렸다고 지금 나오죠, 로그에. 여기서도 IP 넷 드라이버가 7777 포트에서 리슨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할당받은 이 인스턴스의 IP랑 이 7777이라는 포트에 접속만 하면은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이 원격 인스턴스에서 나와서 제 원래 PC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버를 저희가 인스턴스에 지금 올려서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클라이언트도 저번에 패키징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치 파일로 얘도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파라미터만 바꿔주면 돼요. 얘를 우클릭해서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네. 제가 이 환경 변수도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데스티네이션은 IP나 도메인 이름을 설정을 하는 곳이고요. 포트는 기본으로 두면 되겠죠. 7777이니까. 게임 네임에는 본인의 게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모드로 실행을 할 때 너비를 얼마나 할지, 창의 높이를 얼마나 할지 설정하는 그런 환경 변수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바꿔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IP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 저희 AWS 페이지 가셔서 저희가 할당받던 인스턴스 누르시면은 여기에 Public IP v4 DNS라는 게 있고 Public IP v4 주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DNS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소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도메인 이름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것도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 아까 배치 파일에서 127001 대신에 이 주소를 적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행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AWS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 어디에 있는 서버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은 로컬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WS 서버 주소를 설정해줬으니까 AWS 서울 어딘가에 있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하나가 실행이 됐고요. 서버에 가보시면은 네, 입장 요청이 있었고 네, 입장이 성공했다고 지금 나오죠. 네,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실행시켜 볼게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AWS 서울에 있는 어디인가에서 돌고 있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원격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로컬이 아니라 원격 서버에서 돌고 있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딜레이 같은 건 거의 없죠. 지금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서버를 쓰기 때문에 딜레이가 거의 없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있는 서버를 쓰게 되면은 딜레이가 꽤 심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AWS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서버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눅스에서 구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뭐 추가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해서 서버를 실행하시면은 이거를 그냥 X키를 눌러서 닫으셔도 괜찮고요. 보통 이런 콘솔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때는 컨트롤 C키를 많이 써요. 컨트롤 C키를 누르면은 이 프로그램에 시그널이란 게 전달이 돼서 프로그램 종료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주셔도 프로그램이 잘 종료가 되죠. 네, 그리고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실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로그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로그는 어디 저장돼 있냐면은 프로젝트 폴더에 세이브드에 로그스에 가시면은 저희가 실행했던 횟수만큼 로그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로가 똑같죠. 저희 언리얼 엔진 개발할 때도 세이브드에 로그스 폴더 가면은 이제 엔진이 크래시 나거나 그랬을 때 로그를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똑같은 경로에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는 서버니까 저희가 아까 클라이언트로 빌드를 한 거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할당해준 이 지금 공용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서버는 어디든지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서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여기서 데디케이트 서버만 돌리고 있는데 이 데디케이트 서버 말고 뭐 아파치라던가 아니면 뭐 자바 스프링이라던가 MySQL이라던가 그런 서비스들도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외부 어디서든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가벼운 웹서버를 하나 설치를 하셔서 그 웹서버 이제 폴더에다가 저희가 패키징하는 클라이언트를 올려두면은 외부 어디서든 누구든지 이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파일을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윈도우 가상 머신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AWS 페이지로 가셔서 인스턴스 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이제 윈도우는 다 썼으니까 제가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상태에서 종료를 눌러주시면은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고요. 이 종료된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한 4시간 정도 뒤에 이 목록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윈도우에서 했던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우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게 리눅스에서 하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저희가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뭐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이미 그 자동화된 배치 파일 같은 걸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윈도우보다 리눅스에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이 계정 이름 왼쪽에서 지역이 서울인 걸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서 이번에는 리눅스용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름은 리눅스 DS 테스트로 할 거고요. 리눅스 종류가 우분투도 있고 뭐 레드햇 리눅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리눅스라는 걸 쓰겠습니다. 네, 이미지도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쓸 거고요.
인스턴스 유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있는 스톡홀름 지역이 아니면 다 이 T2 마이크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페어는 저희가 생성했던 리눅스 키페어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기존 보안 그룹 선택을 눌러서 저희가 아까 전에 생성했던 리눅스용 보안 그룹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보급을 누르셔서 을 여시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GP3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 여부만 암호화 댐으로 바꿔주시고 AMS 키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용량을 30GB까지 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지금 8GB로 되어 있죠. 리눅스는 윈도우랑 달리 용량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8GB도 저희가 쓰기에는 충분한 용량이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셔도 사실 그 남은 공간은 다 쓰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8GB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리눅스 인스턴스도 할당받을 준비가 끝났고요.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네, 가상 머신이 할당이 됐고요. 네, 이 가상 머신도 눌러서 확인해보면은 얘도 이제 아직 켜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누르다 보면은 얘도 켜지는 때가 옵니다. 네, 가상 머신이 켜졌고요. 이 리눅스 가상 머신 똑같이 이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접속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되게 많은데 사실 SSH나 리눅스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저는 이 방법을 굳이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윈도우보다 리눅스는 이 웹페이지 자체에서 쓸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EC2 인스턴스 연결해서 그냥 이 주황색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이 쉘이 그냥 웹에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네. 리눅스는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쉘을 할당을 받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될지 이제 리눅스를 안 써보신 분들은 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 창은 바로 닫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배치 파일을 다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하셔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접속해서 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공유해드린 노션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윈도우 밑에 리눅스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배치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하시고 얘는 이 리눅스 서버 폴더가 아니라 이 패키지드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고 이름을 manage linux server.batch 파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원격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배치 파일이 준비가 됐고요. 안에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치 파일이 준비가 됐고, 이제 리눅스 서버를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다운로드 받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우선 먼저 구글에 푸티라고 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푸티라는 이제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푸티에 누르시고 아래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PSGP라는 게 있죠. 64비트 X86 버전으로 PSGP를 받아주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P-Link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64비트 X86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이 두 파일을 이 배치 파일이랑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저희가 윈도우에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생성했던 키 페어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그 인스턴스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을 했었잖아요. 리눅스도 똑같이 저희가 만들었던 키 페어가 있어야 이 리눅스에서 원격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리눅스 키 페어를 똑같이 여기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파일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제가 노션에 제공해드린 이 배치 파일이랑 P-Link, PSGP 2개, 그리고 저희가 주인이라는 거를 인증받기 위한 키 페어 하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폴더는 지금 패키지드 폴더에 이 4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리눅스 서버 폴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치 파일도 환경 변수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위에 5가지 이제 환경 변수가 있는데, 설정해 주실 거는 게임 이름이랑 그다음에 어떤 IP에 접속을 할 건지, 그리고 키페어의 이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우선 이 프로젝트 이름은 지금 DS 테스트가 아니라 My DS 테스트고요. 소스 디렉터리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눅스 서버가 이미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금 가상 머신에 IP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때랑 똑같이 이 인스턴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IP 버전 4 DNS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똑같이 복사 버튼을 눌러서 도메인을 복사를 해주시고, 얘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키 페어 이름만 똑같이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이 끝났고 저희가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 배치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배치 파일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얘를 우클릭해서 다시 열어보면은 이 배치 파일 안에는 한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커맨드 창에서 뭔가를 실행하려면은 이게 유니코드 같은 경우를 입력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제 메모장이나 다른 에디터를 쓰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인코딩이 기본이 아마 UTF-8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안지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새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제대로 실행이 되죠. 또 메뉴를 그냥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제 1번 메뉴는
여기에 있는 이 리눅스 서버 폴더, 저희가 리눅스용으로 패키징한 데디케이티드 서버인 거죠. 이 리눅스 서버 폴더를 저희 원격 AWS 서버에 올려서 실행까지 시켜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새로 빌드를 하셨다면 이 1번 옵션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옵션은 새로 빌드를 하고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실행이 되는 로그까지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실행되고 있는 서버를 재시작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네 번째는 재시작을 하고 그 재시작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로그까지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옵션은 실행 중인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종료하는 옵션이고요. Q 버튼은 그냥 이렇게 나가는 Q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서 지금 서버에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파일이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 업로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1번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과정들이 다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네, 지금 서버에 이 리눅스 서버라는 폴더를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지금 이렇게 실행 한 번으로 지금 이 AWS에 있는 폴더에 리눅스 서버라는 저희가 패키징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올라가서 지금 실행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가셔서 지금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실행하시면은 클라이언트에서도 IP를 바꿔줘야 되죠. 지금 똑같이 이 배치 파일을 여셔서 아까 윈도우즈용 AWS IP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새로 생성한 리눅스 인스턴스용 IP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닫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줄게요. 네, 클라이언트 하나 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이 됐죠. 아까는 윈도우즈에서 실행 중인 데디케이티드 서버 접속을 한 거고요. 지금은 리눅스에서 실행 중인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똑같이 한국 지역에 있는 서버를 쓰기 때문에 딜레이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레벨이 조금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조금 무겁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윈도우보다는 리눅스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이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에서도 잘 동작을 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서버가 실행 중이라는 것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배치 파일을 쓰실 거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목록을 보시면 저희 패키지 폴더에 있던 이 리눅스용 데디케이티드 서버 패키지가 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 서버에서도 지금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배치 파일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아까 1번 새로 이 폴더를 복사해서 업로드를 하고
실행하는 그런 옵션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서버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얘가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지금 바뀌었죠,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한번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실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작 옵션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요. 이번에는 서버 종료 옵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번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하고 프로세스 아이디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옵션들을 잘 활용해서 개발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 본 게 이 로그 출력이라는 걸 확인 안 했었잖아요. 이거만 마지막으로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네, 영상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업로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새로 패키지를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4번에 재실행을 하고 로그를 출력하는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로그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로그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서버에서 나오는 로고들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2번이나 4번에 있던 로그 출력 옵션이 붙어있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켜고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은 이제 진행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로그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는 지금 리눅스 서버에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그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X키를 눌러서 이 콘솔 창을 닫는다거나 뭐 컨트롤 C를 누른다고 해서 리눅스에서 돌고 있는 서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네, 창을 닫아도 리눅스에선 서버가 계속 구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버를 끄는 거는 다시 이 배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5번 키를 누르면 서버가 꺼지겠죠. 네, 정상적으로 서버 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올리고 이동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 배치 파일이 되게 저는 쓰기가 편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쓰실 분들이 그것일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직접 여기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원격에서 접속을 해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파일 하나로 저희가 서버를 새로 올리고 종료를 하고 재시작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 아까 윈도우로 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죠. 리눅스가. 그래서 리눅스가 사용하기가 더 편하고 성능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데디케이트 서버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다 알아봤죠. 윈도우에서 서버를 올리는 방법도 알아봤고 리눅스에서 올리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리눅스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개발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도 좋고 성능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거를 유럽에 있는 서버에서 실행을 하면은 딜레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윈도우랑 리눅스에서 라이라 샘플을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 얼마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랑 리눅스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